이강인 플레이 스타일. 최근 수정 시각 2023년 9월 19일 19시 20분 34초. 분류. 이강인. 축구선수 이강인의 플레이 스타일을 다룬 문서. 국내에선 비교적 드문 테크니션 유형의 선수이다. 1-2. 2022에서 23 시즌 이전 편집. 2.1 장점 편집. 이강인의 킬패스. 이강인의 드리블 탈압박. 이강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무게중심이 낮고 공을 잘 다룬다는 것이다. 상대의 압박에도 볼 소유권을 잘 뺏기지 않고 팬텀 드리블이나 한쪽 발을 축으로 마르세유 턴을 구사하면서 한 바퀴 돌아 기술적으로 탈압박하거나 공은 제자리에 둔 채로 한쪽 발만 움직여 몸 방향만 전환하는 라펠로핀이라는 움직임에 능하다. 경기에 나와 종종 보인 모습을 보면 확실히 개인 전술을 통한 탈압박이나 볼키핑은 역대급으로 준수하다. 왼발잡이고 스피드가 아주 빠르진 않지만 드리블을 할 때는 양발로 공을 다루며 온더볼과 오프더볼 상황에서의 속도 차이가 적어서 실제 경기에서는 공을 달고 있는 이강인을 상대가 맞기 버거워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이강인은 탈압박의 기본 원리를 좋아하는 것을 숨기듯 팔과 어깨로 상대를 밀어내면서 다리로 공을 컨트롤하여 상대가 공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야, 킥, 패싱력도 강점이다. 파이널 패서로서 전방 공격수를 향한 기회 창출 능력도 좋은 편이고 특히 롱패스를 찔러줄 땐 성인 무대 기준으로도 공이 빠르고 정확해서 쇄도하거나 경합 중인 동료들의 머리와 발에 딱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택배 크로스라는 칭찬이 꽤 붙는다. 패스마스터 스타일로 다양한 종류의 패스를 구사하기 때문에 추후 긱스와 같이 본인을 중심으로 패스가 돌아가는 경기를 구사할 가능성이 높고 행패스와 더불어 종패스 예로 능하다. 공을 받기 전 주변을 둘러보는 습관이 있어 상황 인지와 판단력이 좋다. 이 덕분에 공을 받는 상황에서 실수가 없고 노룩 패스에 능하다. 경력 초반에 보이던 패스 미스도 시간이 지나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주는 추세이다. 이외에도 경기가 안 풀릴 땐 중거리 슈팅이나 페널티 박스 안으로 급습하여 득점하는 마무리 능력도 어느 정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 현지에서 한국의 발레론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아 U-20 국가대표팀 마요르카 소속팀에서 세트피스 전담 선수 중 한 명으로 활약했고 현재도 성인 국가대표팀에서 손흥민 과 함께 코너킥과 프리킥에 나서고 있다. 산후 키나 체격이 큰 편은 아니지만 꾸준히 벌크업을 해서 피지컬 자체는 왜소하다는 인상이 없고 나쁘지 않은 편이며 힘이 붙어서인지 프로 데뷔 후에는 몸싸움에도 적극적으로 임한다. 승부욕도 매우 강한 편으로 경기 막판에도 적극적인 수비 가담이나 스프린트를 보여준다. 그동안의 한국 축구는 좌우 측면을 적극 활용하거나 롱볼로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는 특성에 걸맞게 체격이 중요한 최전방 스트라이커 및 스피드와 킥, 스트라이커를 노리는 크로스 내지 안쪽으로 파고들어 득점을 노리는 슈팅, 이 중요한 위너 포지션에서 에이스가 다수 배출되었다. 미드필더도 허정무, 유상철, 김남일, 기성용 등 역대급으로 거론되는 선수들은 공통적으로 체격이 크거나 경합 능력이 좋다. 즉 안정환 정도나 제외하면 피지컬을 중시하던 한국의 축구 토양에서 준수한 탈압박 능력과 볼터치, 패스 등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보기 드문 선수이다. 아래 문단에 서술된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모으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선수들의 기술적인 면에서는 세계 최상위 4대 리그 중에서도 한두 손가락 안에 꼽히는 라리가에서 5뛸 정도로 공을 다루는 감각과 기술이 탁월하다. 단점으로 꼽히는 수비력, 오프 더볼 등은 경험과 지도를 통해서 나아질 여지가 있고 실제 마요르카 이적 후 수비력은 예전보단 나아진 편이다. 21세기 들어 워낙 10대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유럽 선수들이 많아서 축구팬들 사이에 성장세에 대한 조급함이 있어 보이는데 이강인은 2023년 현재 아직 22세다. 10대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낸 선수 태반이 피지컬적인 장점이 돋보였던 걸 생각하면 피지컬보다 기술과 축구 지능을 앞세우는 이강인은 성장에 있어 보다 여유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6-7 2.2 단점 편집. 발렌시아 유스 시절부터 국내 팬들에게 초특급 유망주로 많은 기대를 받았기에 성장하면서 강점은 물론 단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본 문단 역시나 장점 못지않게 개선점에 대한 언급이 많았으나 시간이 지나 2022에서 23 시즌 현재는 상당히 개선된 상황이다. 8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급격한 변화까지는 어렵더라도 더 이상 단점이라고 치부하기 애매할 정도로 약점을 보완하는 데 성공했다. 본 문단에서는 이강인이 직접 받아왔던 단점들을 언급하고 있다. 수비력 부족. 수비력이 필수는 아닌 포지션이나 현대 축구에서는 공격수라도 전방에서 1차적인 수비 가담을 통해 상대 공격을 방해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강인의 수비력에는 문제가 있었다. 사실 이강인 본인이 수비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상대가 공격할 때 나름대로 압박을 가하거나 공을 탈취하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수비 시도의 효율이 조금 안 좋았다는 점, 샵4인. 수비가 거칠다는 점, 샵1, 샵2, 샵3, 9. 사실 이강인과 같이 이선이 주 포지션인 선수들에게 요구되는 수비 가담이라는 것은 대부분 공격하다가 상대에게 공을 뺏긴 후 시도하는 1차적인 역압박이다. 10, 21. 현대 축구에 맞지 않는 플레이 스타일, 이로 인한 제한적인 쓰임새 사실 앞선 문제들보다도 더욱 부각되는 최대 단점이자 한계로 꼽히는 문제였다. 이강인은 이른바 클래식 넘버 10분이라고 불리는 공격형 미드필더였는데 이러한 스타일의 선수들은 본인이 직접 공을 잡고 템포를 조절하면서 팀 공격의 중추 역할을 맡아 플레이메이킹과 찬스메이킹을 하는 대신 필드 전역을 오가는 활동량이나 수비 가담 등은 기대하기 힘들다. 간단히 말해 온더볼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력적이나 오프더볼 상황에서는 쓰임새가 없다. 후안 로만 리켈메가 대표적인 선수. 문제는 이러한 클래식 10번 유형의 선수들은 현대 축구에서 점점 도태되는 추세라는 것. 현대 축구는 대단히 조직적이면서도 빠른 공수전환을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이선 선수들에게 전방 압박이나 1차적인 역압박 등 수비적인 임무도 부여한다. 그러나 클래식 10번 유형의 선수들은 공격 시에는 템포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팀 공격의 템포 자체를 죽이는 문제가 있으며 수비 시에는 수비 가담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인 전방 압박을 상대에게 가할 수 없었다. 12. 더구나 클래식 10번 유형의 선수들은 플레이 스타일의 한계로 인해 전술적인 쓰임새도 상당히 제한된다. 이러한 유형의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경기를 풀어나가면 제 기량을 온전히 발휘해 활약할 수 있지만 그러한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 순간 부족한 오프더볼이 발목을 잡아 경기장에서 사라질 위험성도 있다. 13. 결국 이러한 제한적인 쓰임새 또한 플레이 스타일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만큼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는 현대적인 플레이메이커로 성장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지적될 위험이 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2023년 현재 이강인은 아직 만 22세라는 점이다. 물론 그 나이에 얼클 소리 들으면서 내말을 하는 선수들도 있었지만 그건 그 선수들이 사기캐인 사례이고 통상적으로 만 22세는 일군 경험을 늘리면서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면서 포텐셜을 터뜨리기 위한 준비 기간에 속한다. 이강인도 이와 같은 단계를 착실하게 받고 있으며 약점을 더욱 잘 보완해 지체 없이 성장을 이어간다면 전성기에 접어드는 나이의 팬들을 만족시키고도 남을 훌륭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14. 상 분기점 2022에서 23 시즌 편집.
2021에서 22 시즌 30알 헤카페전을 앞두고 가르시아 감독이 경질되면서 아길레 감독이 부임하였는데 강등만큼은 피해야 하는 감독의 상황을 대변하는 5-3-2 형태의 전술 속에서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심지어 잦은 교체와 결장으로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이강인은 당연하게도 중용받지 못한 채 벤치와 후보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팀을 떠나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각종 이적 루머와 기사가 돌았지만 여전히 마요르카에 잔류하였다. 그리고 맞이한 2022에서 23 시즌을 준비하는 프리시즌에 확실히 폼이 좋아졌고 15 아길레 감독 역시 언론의 은근한 칭찬을 이어갔다. 16 전방 압박과 오프더블 움직임까지 일취월장하면서 현재까지 이선 공격형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세컨드 스트라이커, 위너, 측면 미드필더, 심지어는 3선 미드필더와 윙백 27, 풀백 28, 29, 로까지 활용되면서 마요르카의 강등권 싸움을 예측하던 언론을 침묵시키며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고전적인 10번 역할이 아니면 제 기량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아길레 감독 지휘하에 괄목할 정도로 성장한 것은 역시 단점으로 평가를 받아왔던 수비력과 오프더블 움직임이다. 수비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지표는 볼 경합 횟수, 두일즈인데 볼 소유를 1차마자 적극적으로 즉각압박, 게이건 프레싱을 시도하여 볼을 탈취하는 빈도가 매 경기에서 대부분 최상위권에 있으며 특히 공중 볼을 제외한 볼 경합 성공 횟수, 그라운드 두일즈원 노는 나르가 내에서도 최상위권이다. 20 오프더블 움직임 역시 괄목할 만큼 성장했는데 이는 무리치 21 와의 호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전까지만 해도 온더볼 상황을 제외하면 경기에 대한 영향력이 없었다. 세컨드 볼 예측이다. 공격 전개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어디로 침투해야 하는지와 같은 오프더볼 움직임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22에서 23 시즌에는 무리치가 공중 경합해준 세컨드 볼을 잘 잡아낼 뿐만 아니라 패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자리 잡고 있거나 손흥민처럼 라인을 깨고 침투하는 플레이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오프더볼 움직임이 좋아지니 원래 잘했던 온더볼 플레이의 경기당 횟수가 이전 시즌보다 많이 늘어났다. 22 이강인 본인도 볼을 더 많이 잡게 되면서 자연스레 더 많이 질 좋은 패스를 뿌려줄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무리치에게 양질의 크로스와 패스를 찔러주며 상리공생하는 관계가 되었다. 22에서 23 시즌 두 선수가 넣은 골은 마요르카의 전체 득점의 약 57%이다. 23, 24 활동량 역시 경기에 크게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이전 시즌까지 측면 미드필더로 기용되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수비를 커버하는 활동량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는데 이는 단순히 많이 뛰지 않는다기보다는 오프더볼 움직임의 영향이 매우 컸었다. 볼이 없는 상황에서 미리미리 좋은 위치를 선점하거나 좋은 위치를 찾아가는 능력이 부족했기에 더 많이 뛰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금방 지치는 주된 원인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22에서 23 시즌의 이강인을 보면 전보다 정말 많이 뛴다거나 활동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오프더볼 움직임이 성장하면서 효율적으로 활동량을 가져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나 마요르카 팀원이 볼 소유권을 놓쳤는데 갑작스럽게 되찾아와서 역습 전개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대부분에서 직각압박으로 볼을 탈취하여 전진 패스 혹은 전진 드리블을 하는 이강인을 볼 수 있다. 추가로 마요르카가 완전한 수비 대형을 갖추면 대부분 5-4-1의 형태로 중원을 두텁게 먼저 막고 측면으로 볼을 유도하는데 이때 이강인이 측면 미드필더로서 중원에 같이 있다가 측면으로 볼이 전개되면 측면으로 재빨리 뛰어나가면서 커버하여 팀원을 도와주거나 백패스하도록 길목에 서 있다가 볼 경합을 유도하는 등 영리하게 플레이한다. 온더볼 역시 이전 시즌까지는 잘 지켜내기는 하는데 빠르게 패스를 넣어줘야 하는 상황까지 드리블을 고수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졌고 그 때문에 역습을 지체시킨다는 비판적인 평가도 다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22에서 23 시즌의 이강인은 탈압박을 위한 탈압박이 아니라 탈압박을 통해서 팀의 공격 작업을 돕는다는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드리블도 이전보다 간결하고 빠르게 하여 역습 속도가 줄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특히 좋아진 판단력이 온더볼에도 영향을 끼친 것인지 이전처럼 무턱대고 기술을 쓰기보다는 상대의 대응에 맞춰서 그때그때 다른 기술을 사용하며 드리블 패턴이 매우 다양해졌다. 25 아이러니컬하게도 많은 역할과 임무를 빠짐없이 수행해야 하는 굉장히 바쁜 22에서 23 시즌 이강인의 드리블 성공 횟수와 드리블 성공률이 오히려 지난 21에서 22 시즌보다 훨씬 좋아 나리가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 26 이밖에도 단거리 스피드가 확실히 증가했고 2023년 4월에는 경기 막판 70m 드리블을 하면서도 수비수에게 따라잡히지 않고 골을 넣는 등 장거리 스피드도 꽤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탑사인 결론적으로 현재 이강인의 플레이 스타일은 현대적인 미드필더라고 평가받는 선수들의 장점까지 골고루 소화할 수 있게 되면서 후안 카를로스 발레론, 메수트 외질과 같은 과거의 향수가 짙은 클래식 10번 역할에서 멀어졌다. 현재 주 포지션은 측면 미드필더와 위너, 중앙 미드필더로 출장할 경우에는 메잘라이며 마요르카의 돌격대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공격형 미드필더와 세컨톱도 여전히 소화할 수는 있지만 과거에 비해선 범용성이 넓어지며 포지션이 조금 내려왔다. 4. 총평 편집. 이강인은 현재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한국 국가대표팀의 핵심 미드필더이다. 세밀한 볼 컨트롤이나 기술보다는 피지컬과 활동량을 주무기로 삼는 선수가 많았던 한국에서 비교적 보기 드문 테크니션 유형의 특급 유망주가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강인은 큰 주목을 받아왔다. 27 다만 이로 인해 실력적으로 올려치기만큼이나 내려치기도 많았고 장단점에 대한 논쟁 역시 격했다. 정리하자면 21에 22 번지 시즌까지만 해도 고전적인 10번 역할의 옷말고는 어울리는 옷이 없어 보이는 선수였으나 22에서 23 시즌을 준비하는 프리시즌을 기점으로 단점을 보완하고 거듭나면서 28 팀에 없어서는 안되는 핵심 전력으로 성장의 한 시즌을 보낸 후 PSG로 이적했다. 1 시합할 때 개인기나 드립을 치면 경기 후 감독한테 맞았다는 씁쓸한 일화까지 종종 떠돌 정도로 과거 대한민국 유소년 축구에서는 선수 개개인의 테크닉보다는 피지컬의 성장과 팀적인 움직임을 중요시했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에서도 기술적인 부분을 유소년 축구에서 꽤 강조하는 추세로 2010년대 후반부터는 초등부까지는 감독이 인게임에 관여를 할 수 없는 규정이 도입된 적도 있었을 정도인데 전술적인 움직임은 개인 기량이 기반이 된 후 익혀도 그리 늦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변화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다 보니 이강인 나이대까지 프로 무대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은 선수들 중에서는 이강인과 같은 테크니션 유형의 선수가 아직은 드문 편. 점진적으로 이강인 이후의 유소년 세대가 프로 무대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상황이 조금 더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근래 이강인의 마투배격으로 꼽히는 선수 중에는 FC 서울 소속의 왼발잡이 강성진 정도가 가장 근접한 유형의 테크니션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강성진은 이강인과는 다르게 크랙형 인버티드 윙어 유형으로 측면에서 더 공격적으로 뛰면서 선수 개인의 스피드와 폭발력을 살리는 플레이를 더 많이 하는 편이다. 이 이강인 이전에는 최문식, 노정윤, 윤정환, 이관우, 그리고 안정환, 고종수, 이청용 정도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테크니션으로 꼽혔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테크니션이 굉장히 귀했던 시기였는데 이중 국내를 넘어 세계 레벨에서도 어느 정도 먹힐 수준의 기술 활용을 보여준 것은 안정환, 고종수, 이청용 정도가 전부였다. 그리고 안정환과 고종수는 당시 한국 축구계와 개인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말 혜성같이 등장한 이례적인 유형의 선수였다. 또 주 포지션이 공격수였기에 미드필더인 이강인과는 구사하는 개인기의 유형도 좀 다르긴 했다. 이청용
경우 이강인과는 좀 다른 유형의 테크니션이었는데 좋은 퍼스트 터치와 속도감 있는 드리블로 어린 나이에 EPL 빠르게 적응하고 좋은 활약을 펼쳤었다. 부상으로 폼이 저하된 이후에도 특유의 터치와 센스는 간간히 보여줬다. 다만 직접 볼을 노리는 프리킥의 경우 수비력을 넘기지 못하고 굴절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4.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세리에 A, 분데스리가. 5. 2010년대에는 1위 리그였고 2020년대 초반 들어선 EPL에 밀려 2위로 내려왔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점수를 보면 세리에 A, 분데스리가와는 차이가 좀 나는 EPL과 더불어 최상위권 리그다. 게다가 프리미어리그가 피지컬을 위시한다면 라리가는 좀 더 기술을 중시하는 리그라는 인상이 있다. 육구 한때 이강인이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여겨졌던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20대 초반에는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고 20대 중반 스포르팅에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다. 포지션은 조금 다르지만 페르난지뉴 역시 20대 중후반까지 변방 샤르파르에서 뛰다가 맨시티에 입단하고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며 레전드 반열에 오른 선수다.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스와 모하메드 살라 역시 포텐을 터뜨린 것은 20대 중후반이 되어서였다. 이처럼 훗날 월드클래스 혹은 리그 탑클래스로 평가받는 선수들 상당수는 오히려 20대 초반의 중하위권 팀이나 변방 리그를 전전하며 서서히 성장한 케이스가 많다. 즉 이강인의 현재 성장세는 더딘 편이 아니란 것이다. 7. 단장 아시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하나인 손흥민도 20대 초반 시절에는 중하위권인 함부르크와 중상위 수준인 레버쿠젠 등에서 경험과 실력을 쌓으면서 다음 단계를 위한 스텝업을 준비하던 시기였다. 8. 대표적으로 애매한 체력과 스피드가 지적받았으나 현재는 풀타임을 뛰고도 경기 막판 아군 진영에서 상대 골대까지 전력 질주해서 득점할 정도로 크게 개선되었다. 9. 그 외에도 발렌시아 시절 챔스에서 첼시의 메이슨 마운트를 두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10. 물론 감독의 전술적 지시에 따라 역압박이 아닌 상시 전방 압박이라 아예 라인을 내려서 수비할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현대 축구에서 이선 선수에게 요구되는 최우선 수비 가담은 역압박이다. 11. 최태욱 코치가 월드컵 종료 이후 중앙일보 한 인터뷰 중 뒷이야기에 따르면 이강인은 역압박 가담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잘 기용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개선이 되어 수비력이 좋아졌다. 12. 세세한 성향은 조금 다르지만 클래식 10번 유형의 선수들이 가지는 문제를 공유하는 메스투 웨즈, 하메스 로드리게스, 필리페 쿠티뉴, 후안 마타 등이 201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빠르게 쇠락한 반면 비슷한 시기 케빈 더브라이너, 브루노 페르난데스, 다비드 실바 등은 많은 활동량과 넓은 범위를 바탕으로 이선과 삼선을 오가면서 팀에 기여하는 성향이 단점이 된 덕에 월드클래스로 활약했다. 13. U-20 월드컵 시절 첫 경기 포르투갈전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아르헨티나 경기에서 이강인이 보여준 활약상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이 확연히 드러난다. 첫 경기인 포르투갈전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만 배치했을 뿐 뛰어난 활약을 펼치지는 못했는데 아르헨티나전에서는 정정용 감독이 모든 볼줄기의 시작을 이강인으로 설정하면서 이강인 혼자 경기를 주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14. 루이스 디아스, 페르난지뉴, 브루노 페르난데스, 로드리고 데폴, 사디오 마네 등 현재 빅클럽에서 뛰고 있는 많은 선수들이 의외로 20대 중반까지는 변방리그나 빅리그 중하위권 팀에서 뛰다가 스텝업을 하며 빅클럽으로 이적한 사례가 많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에서도 20대 초반을 아시아 리그와 변방인 터키 리그에서 보낸 후 25세의 나이로 나폴리에 입성해 괴물 같은 활약을 펼친 김민재라는 사례가 있다. 15. 이강인이 이전까지 신체적인 능력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다가 23분의 22 시즌부터 신체적으로 급성장을 한 것은 일반적으로 만 21세 정도부터 신체적으로 전성기에 접어들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혹시나 하는 부상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만 21세 이전까지는 피지컬 트레이닝을 제한적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16. 이강인에 대해 일부 편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는 느리지 않고 생각과 몸의 스피드 모두 좋다. 17. 2022에서 23 시즌 코파 델 레이 16강 소시에다드전 참고 18. 2022에서 23 시즌 21 알세비야전 참고 19. 윙백이나 풀백으로 기용됐을 때에도 준수한 활약을 하였지만 좀 더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무리한 태클을 하다가 옐로우 카드를 받는 경우가 있다거나 수비에 더 치중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재능을 전부 발휘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발견되었다. 20. 22에서 23 시즌 볼 경합 성공 횟수는 193번으로 포지션 가리지 않고 라리가 내 모든 선수 중에서 6등이며 볼 경합 승률은 53.31%로 100개 탈취 이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 라리가 내 모든 선수 중에서 25등이다. 이 역시 포지션 가리지 않고 비교한 결과이다. 21. 알바니아어에서 큐는 본디 치읓 발음이 나무로 무리키가 아니고 무리치가 더 언어 발음에 가깝다. 22. 경기당 터치 수가 29.3회 21에서 22 시즌에서 44.8회 22에서 23 시즌로 증가했다. 23. 37골 중 21골을 넣었다. 24. 둘의 콤비네이션이 마요르카를 중위권에 안착시킨 엄청난 무기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전 시즌만 해도 팀의 유일한 득점원인 무리치와의 호흡이 좋지 않았다. 25. 다만 이미 드리블 성공률만큼은 21에서 22 시즌에도 최상위권 수준인 62.3%를 기록했기 때문에 단점이 장점으로 변하면서 생긴 시너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다. 26, 22에서 23 시즌 드리블 성공 횟수는 90회로 라리가 내에서 비니시우스 다음으로 2등이며 드리블 성공률은 72.58%로 라리가 내에서 드리블 성공 횟수 32회 이상인 선수들을 전부 포함해도 1등이다. 27. 사실 여기에는 드리블과 볼 호구에 부정적인 한국의 축구 문화도 한몫했다. 선수가 드리블을 하다가 공을 뺏기면 시청자와 관중들의 비판 대상에 올랐고 K리그에서는 후배 선수가 선배 선수를 드리블 테크닉으로 제끼면 건방지다며 욕을 먹거나 아예 깊은 태클로 안가품하는 경우도 있었다. 28. 이를 피지컬의 성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즉 피지컬이 성장하면서 몸싸움이 강해지다 보니 단점으로 지적받던 체력 문제도 자연히 덜해졌으며 관련 근육이 붙으니 스피드도 살아났다는 것. 이강인 플레이 스타일. 최근